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하거나 해외에 다녀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단백질 17개를 찾았습니다.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이용하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초청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서 알 수 있듯 항체는 신약 개발의 핵심입니다. 항체에 또 다른 치료 물질을 결합한다면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요. 바이오위클리에서는 항체에 다른 물질을 결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앱티스 정상전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국내 백신은 5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2개의 백신이 하반기에 삼상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노바백스가 백신 기술 이전 생산 방식 계약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우리 백신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갔다가 귀국했을 때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대신 2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격리 면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갔다가 귀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의심 증상도 없어야 합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찾았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체내 단백질 109종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단백질 17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바이러스 증식을 촉진하는 단백질 8개도 함께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이용하면 치료제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65세 미만도 2분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의 추가 확보로 물량 걱정은 해결됐지만 혈전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떨어지는 접종 동의율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미만 일반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분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65세에서 74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그 연령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조기에 예방 접종을 65세 미만 연령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혈전 부작용 보고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대 미만목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접종 예약률도 떨어지자 3분기 접종 대상 일부를 2분기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접종한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의 접종 동의율은 81%, 의료기관 종사자는 93%까지 나왔지만 이달 들어 어린이집 교직원과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 접종 동의율은 6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약해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동의율은 80%로 높은 편이지만 정부는 제품 선택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3분기에도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신이 좀 더 다양해진다는 얘기지 선택권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딴 백신 공급 계약 체결로 물량 부족은 해소됐지만 이제는 백신 기피 문제가 접종 속도전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가 됐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총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1분기 성장률 1.6%는 예상치를 웃돌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JP모건은 그러나 1분기 깜짝 실적은 2분기에 완만한 성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1분기 무역 통계는 2분기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하며 올해 분기별 성장률이 0.7에서 0.8%에 이르면 연간 성장률 4%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보다 수출이 잘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진행되면서 소비 심리가 4개월 연속 좋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심리지수 CCSI는 102.2로 3월보다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호조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로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어들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혼인 건수는 14,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6%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2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 역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여파, 30대 여성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난해보다 혼인 신고 가능 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로 과학기술 발전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선임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파트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초선 때는 그 교문위, 교육위 등을 하면서 제가 그때도 간사로 있었는데요. 교육과 과학기술은 전부 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과 또 대화도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어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또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예. 뿌듯함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점에 선임이 되셔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원님께서는 자주 과학기술계 연구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소통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제가 연구 현장을 틈틈이 이제 찾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틈나는 대로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 지역구가 유성이어서 정부 출연 연구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의 현안도 들을 수 있고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찾곤 합니다. 예.
특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임위 활동 중에서 작년 연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얻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출연전의 부지 임차 문제가 있습니다. 네. 출연전이 그 지역에 이제 분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자체가 분원을 유치할 때는 20년간 무상으로 이제 임대를 해줘요. 예. 그런데 이제 2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상의하면서 그러면 그 무상 임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현장 간의 소통을 하다 보면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PBS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아마 연구 현장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현장과 관련해서도 PBS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그 처음에 설계될 때는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조건에 맞게 PBS 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상의를 좀 했고요.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연구기관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는 2023년이면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출범 50주년을 맞습니다. 이게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도약을 위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1973년도에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이 돼서 벌써 50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만큼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4월 31일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 이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바꾸고 혁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연구개발특구라는 개념의 재설계, 재창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도에 대덕 연구단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구 외에 사실은 다른 기능은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약간 교육 기능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연구 성과를 사업화를 통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특구로 이제 전환되게 된 것이죠. 예. 이제 그 후로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또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보다 변화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연구기관들이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제 수동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주체들이 신산업을 앞장서서 개척하고 또 창업과 융합연구 이걸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특구 개념을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R&D 특구에서 창업 특구, 경제 특구가 결합되어 있는 이제 개념을 좀 업그레이드하자 네.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재배치든 제도의 개선이든 다음 단계의 의미가 개념의 재설계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이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에도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인데 특별히 이제 공간적으로도 장대 산업단지라든지 한밭대라든지 등이 이제 특구에 포함되게 돼서 특구 공간도 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노후된 시설이나 건물 같은 것도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융합 연구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등 또 산학 연간의 네트워크들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계획에 이제 포함될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개념의 재정립이 이루어진다면 물리적인 공간 확장뿐만 아니라 융합 연구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대덕특구에 무엇보다 젊은 층이 좀 유입이 되려면 아무래도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좀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구에서 이제 창업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이제 아이디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시도를 좀 우선은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창의로운 시도가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개발 특구법이 개정되고 올해 시행령도 이제 정비가 됐는데 연구개발 특구의 실증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구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기존의 제도와 맞지 않거나 아니면 관련 법령이 또 제도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 예. 심의를 거쳐서 실증 특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규제 샌드박스 개념 같은 개념입니다. 아, 예. 그래서 특구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신사업 아이템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 실증 특례뿐만 아니라 임시 허가, 임시 면허 혹은 뭐 신속 확인 제도 등 입법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임시 허가의 경우에는 신기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허가 법령이 없거나 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이제 규제를 개선하는, 먼저 허용해주고 예. 규제를 나중에 개선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네. 신속 확인은 말 그대로 이제 규제 유무가 이제 분명하지 않을 때를 빠르게 이제 30일 이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예.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한 30일 정도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연구자들, 이제 사업가들이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대덕특구에 많이 와서 연구하고 또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실증 특례 같은 제도들이 있음으로써 많은 아이디어와 연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구 재창조 외에 창업 복합 공간도 만드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는 창업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 스타트업 파크를 만드는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카이스트와 충남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대덕연구개발 특구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 결합해서 정말로 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 공원 같은 네. 스타트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뛰어놀 수 있는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스타트업 파크를 이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중기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서 22년이면 아마 이제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 그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의 궁동 어원동 지역이 참 그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활발하게 창업하는 그런 공간을 재탄생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국형 랩 센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스턴에 있는 그 바이오 벤처 육성 기관인 보스턴 랩 센트럴을 이제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바이오 기업 특성에 맞게 공용 시험 또 분석 장비실 또 뭐 실험하다 보면 폐기물도 생기니까요. 예. 폐기물을 공동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대덕 바이오는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상당히 좀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단 키트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해서 예탁 사업을 이제 기획하고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이제 공모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 이제 보스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랩 센트럴이라는 개념은 거대한 기업이나 뭐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과 대학이 네. 결합이 돼서 정말로 다양한 창업적 또 실험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랩 센트럴이 바이오 분야의 창업 생태계의 씨앗을 정말 잘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 파크와 바이오 랩 센트럴 이 두 가지가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정말로 젊고 혁신적인 창업 에너지를 좀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스타트업 파크와 랩 센트럴을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인데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사실 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그건 뭐 우리가 뭐 이제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시대의 화두죠. 아주 중요한 화두이고 또 서둘러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이 점은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전환 작업이 디지털 전환은 사실 약간 좀 수월성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혹은 디지털에 익숙한 계층을 중심으로만 이게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디지털 격차와 이제 소외 차별이 또 확대될 우려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우려를 좀 지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 산하에는 지역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디지털 전환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에는 지역 전담 조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 좀 보완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경로당 사업입니다. 예. 말 그대로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자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ICT 기술들 그리고 AI 기술들을 경로당에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 관리도 활용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교육, ICT 교육도 실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전환의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어르신들의 삶과 노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네. 이런 것처럼 스마트 경로당 사업, 예를 들면 스마트 복지관 등등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가지 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와 함께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5G망은 도심에 주로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농촌 지역은 수요가 없다 보니까 통신사가 아무래도 회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5G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도 5G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그리고 거꾸로 이 5G망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 농업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디지털 전환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역차와 또 소외계층 없이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최근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이것도 그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연구원들과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인데요. 예.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각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ICT 분야, 에너지 분야, 생명 분야, 화학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출연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연구 활동이 정말로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우리 출연연이 해당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방향, 투자 방향 수립에 대해서 뭔가 좀 전략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출연연의 이제 분야별로 예를 들면 ICT 분야, 에너지 분야 몇 가지 핵심적인 분야의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R&D 투자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 국가 R&D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이제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 중요해지게 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이것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ICT 분야는 전자통신연구원이 하고,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하고 해서 그 ICT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애트리와 애기원이 정말로 국가의 정책 방향,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그런 기능까지 하자. 그랬을 때 각 출연연끼리 이제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또 단기적인 사업들이 또 중복되고 반복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설치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R&D 정책 또 전략기획 기능 이제 강화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관련된 그 법안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리하자면 연구기관이 전략 그 정책 수립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겠다. 네, 예, 이런 그렇습니다. 환경을 만들겠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의원님께서 그 국회에 인공지능 인턴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또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 국회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AI 보좌관 활용 방안은 제가 사실은 제일 처음 제가 제안을 했을 겁니다. 네. 제가 그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보좌진들하고 상의하면서 AI 보좌관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예. 제가 관련된 이제 토론회들을 또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고 또 사람들 사이 대면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 이제 디지털 환경에 적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AI 보좌관을 통해서 그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훨씬 더 쉽게 그 저희 의원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궁금증도 해소할 것이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쉽게 이제 제안을 할 것이고, 그 피드백도 충분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관련된 토론회를 제가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토론회가 저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그걸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내걸었던 국회의장의 약속이 뭐였냐면 국회의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아, 네. 예. 예,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이 AI 보좌관을 국회 차원에서 이제 가지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관련된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국회도 그 명실장박의 디지털 전환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했던 것이 그 비대면 국회였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집합해서 회의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온라인 회의 시스템 이런 걸 활용한다면 사실 네. 비대면 국회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고 이제 비대면 국회법을 제안을 했고 그거는 이제 국회법 개정이 돼서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비대면 국회도 가능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시민들에게 어떤 국회의 서비스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국회도 디지털 전환이 획기적으로 진행되는 국회가 21대 국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아마 기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네. AI를 활용한 국회의 모습은 앞으로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 가방위 소속으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할 계획이신가요? 예, 사실은 지금 원래 과학기술은 당연히 미래를 준비해서 중요한 거지만 특별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미중의 무역 전쟁이 지금 이제 기술 전쟁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미래도 약간 불확실성이 커진 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속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날 새로운 부가가치와 추가적인 경제 성장은 결국엔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과학기술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기술전략센터 설치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이것도 이제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입법 추진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할 생각이고요. 특별히 그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다 과방위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ICT를 좀 결합한 예를 들면 BT와 IT를 결합한 예. 이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게 될 것이고요. 네. 특별히 우리나라는 IT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BT도 상당히 성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다양한 분야와 IT를 결합한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과학과 국민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이 없는 다른 나라들도 백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최대화하자는 건데 백신 제약사들은 일단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연설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We're also I've discussed with him when we'll be able to send actual vaccines to India, which will be my intention to do. 전날 백신 제조 원료를 인도에 보내겠다는 발표에 대해 백신 자체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들과도 백신만 아니라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e'll be in a position to be able to share vaccines as well as know-how with other countries who are in real need. That's the hope and expectation.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제안된 지식재산권 면제를 포함해 백신 생산과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만났지만 제약사들은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생산이 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오히려 기존 생산 증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해왔습니다. 오는 30일 세계무역기구 WTO의 재논의를 앞두고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꿀지 아니면 미국 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서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군중 속이 아닌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1억 4천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도 1억 명에 이르며 37%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가속하면서 미국이 정상으로 복귀하려는 하나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Starting today, if you're fully vaccinated and you're outdoors, you need, and not in a big crow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CDC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개정해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지막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이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혼자나 가족과 산책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교회 등 종교시설 같은 북적이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쓰기를 유지했습니다. However, we continue to recommend masking in crowded outdoor settings and venues, such as packed stadiums and concerts, where there is decreased ability to maintain physical distance and where many unvaccinated people may also be present. 이에 따라 월가 금융회사들이 속속 정상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7월까지 모든 인력의 사무실 출근 계획을 알렸고 시티그룹도 7월을 목표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8개 전시시설의 문을 다음 달부터 여는 등 각종 문화시설도 운영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올해 안에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27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임상시험이 잘 진행돼 미국 식품의약국의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기 임상시험 단계인 화이자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최근 잇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했던 봉쇄 조치를 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EU 전체 성인의 4분의 1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만큼 앞으로 더 속도를 높여서 코로나19를 충분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밀라노의 명소 나빌리 운하를 따라 식당 야외 테이블에는 저녁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적은 지역 식당과 술집의 야외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Alla fine piano piano torneremo alla normalità. Niente, siamo contenti di poter lavorare dopo tanto tempo. 그리스와 벨기에도 다음 달부터 식당과 술집, 카페에서 야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다음 달 초 학교 문을 열고 중순부터는 야외 식당과 문화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On a un peu peur du brésilien, mais bon, on va voir. Soyez optimistes. 유럽 각국이 이처럼 잇따라 빗장을 푸는 건 봉쇄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규제를 푸는 대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EU 전체 성인 가운데 4분의 1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 말까지
성인 70%가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We are working with BioNTech Pfizer on a new contract. This contract will foresee the delivery of 1.8 billion doses for the years 21 and to 23.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유럽이 너무 일찍 빗장을 푼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신규 확진자 수를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인도보다도 오히려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 태세를 늦춘 사이 변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브라질과 인도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도 감염 지표가 호전되자 방역 조치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강요 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부터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대중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는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문화행사에 참석하거나 헬스클럽,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인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품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이 보낸 산소호흡기 100개, 산소 발생기 95개 등 의료품이 지난 27일 수도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도 이번 주 산소 농축기 8대와 액화 산소 탱크, 산소 호흡기 등을 항공과 해상으로 보낼 예정이며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들도 산소와 약품, 장비 등 긴급 지원 물품을 며칠 안에 인도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공급 시점을 모디 총리와 논의했고 중국도 인도 주재 대사관 대변인을 통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백신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총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이 3분기까지 도입되고 국내 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15분이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가 약국 등에서 판매됩니다. 예, 정부가 백신 공급 계획을 다시 밝혔는데 물량 확보 불안이 꼭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항체는 요즘 신약 개발의 핵심인데요. 항체에 또 다른 치료 물질을 결합한다면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항체에 다른 약물을 결합하는 일명 ADC 기술을 보유한 앱티스의 정산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사명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앱티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앱티스에서 앱, 즉 AB는 엔티바디의 약자입니다. TIS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술 혁신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앱티스라는 사명은 항체 기술을 혁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회사명에서도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앱티스는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네.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ADC는 이제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우리말로는 항체 약품 접합체, 혹은 어떤 분은 항체 약품 복합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ADC는 그 항체에다가 약물을 갖다가 컨주게이션해서 실제로 약물이 표적 질병 세포로만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설계된 표적 항암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ADC 어떤 원리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요즘 신약의 어떤 트렌드는 항체잖아요. 네네. 이 항체가 이제 한책 신약이 네. 개발되고 나서 이제 특허가 종료될 무렵에 네네. 이 AD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네.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신약 개발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다 질병 치료 효과가 우수한 약을 개발해야 된다는 사회적 책임. 두 번째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경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허 기술이 만료된 항체를 가지고
ADC를 제작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보다 항체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게 되고 또 항체를 개발해서 오랫동안 판매해온 회사 입장에서는 항체 판매는 물론 항체를 이용해서 ADC를 제작함으로써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경영을 갖다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이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ADC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 네. 지금 어떤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앱티스만 어떤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ADC 시장은 뭐 지금 엄청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100개 이상의 약물이 임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저희 앱티스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보통 ADC라고 하면은 이름에서 들을 수 있듯이 항체와 그다음에 항체에 접합되는 약물, 그다음에 그 항체와 약물을 결합하는 링커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ADC 기업들은 어떤 기업은 우수한 항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은 우수한 약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앱티스는 그 항체와 약물을 접합시키는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항체에다가 약물을 접합시킬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최근 들어 트렌드는 아주 균일한 약물을 만들기 위해서 항체의 특정한 위치에다가 약물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을 유리하게 하는 그러한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항체라는 것이 아미노산이 1,300개로 구성된 아주 거대한 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 하나를 집을 정도로 어렵게 그 약물을 갖다가 항체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화학적인 기술로는 거의 이제 1,300개 아미노산 중에서 한두 개의 약물을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국내외 제약회사에서 바이오텍에서 항체의 유전공학적인 기술을 써가지고서는 돌연변이를 유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얻어진 아미노산에다가 약물을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현재 많은 약물들이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항체를 보유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체를 그대로 또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앱티스에서는 기존에 있는 항체에다가 돌연변이를 유도하지 않고 케미칼 링커를 써서 1,30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딱 2군데 아미노산에만 약물을 도입하는 그런 링커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이 링커 기술의 중요성은 기존의 그 항체를 보유한 큰 회사들, 흔히 말하는 다국적 제약사들 혹은 항체 신약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아주 원활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링커 기술을 활용하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나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셋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과 쉽게 컨택을 할 수가 있고 상대편 회사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와 공동 연구를 선호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체의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고도 네. 약물을 원하는 장소에 네.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는 네. 그 링커 기술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 ADC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현재 진행 중인 이 앱티스의 다른 그 주요 파이프라인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이 그 링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난치성 폐암이라든가 위암 그리고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ADC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ADC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서 우수한 항체나 약물을 가진 기업과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ADC 기술은 진단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단 분야의 연구 개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앱티스 링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앱티스 링커 기술은 항체에 약물을 도입할 때 항체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종합병원의 핵의학과나 방사선 의학과에서는 예로부터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항체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표지해서 그 물질을 진단용 시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은 이 물질이 몸으로 충분히 배출되기 전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진단용 항체가 체외로 배출돼야 되는데 바로 저희 앱티스 링커 기술을 이용해서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시된 진단용 항체를 개발하면은 하루 이내에 약물의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진단에 되게 용이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서울 지역에 있는 뭐 대학병원 핵의학과 연구진과 함께 그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께서 2016년에 이 FTC를 창업을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아직은 비기너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국내 그 바이오 산업계에 대해서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언하실 게 있을까요? 네, 뭐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직 베이비 기업의 이제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했던 곳이 정부 출연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이렇게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느끼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국내 그 많은 바이오 벤처에서 인력난이 되게 심각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바이오 생태계라고 하면은 대학과 연구소,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중소 혹은 벤처 기업,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 그다음에 투자기관, 그다음에 인허가기관, 이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이 모든 기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그 연계성을 강화시켜야지만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관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종합대학에서는 최소한 2~3개 이상의 바이오 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이오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바이오 기술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학에서는 지난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재정난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바이오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대학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산업 친화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력 네트워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FTC의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FTC의 정상전 대표이사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05년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처음 지정된 이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수가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5대 지역특구와 강소특구 6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구 입주 기업은 2005년 687개에서 2019년 6,782개로 9.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전국 중소기업의 1.5배, 평균 종사자 수는 1.7배, 평균 연구개발비는 1.2배로 높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메타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은 계산 속도가 빠르고 복잡한 후처리 계산이 필요 없는 메타물질 전용 초고속 오픈소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맥심을 개발해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물질은 다양한 광특성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인공물질로 그동안 메타물질을 설계하려면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용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복잡한 후처리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무쇠 조리기구로 요리한 음식이 일반 기구보다 철분 섭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8가지를 무쇠 조리기구와 일반 기구로 각각 요리해서 철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무쇠기구로 요리한 김치찌개는 약 4배, 국물라면은 약 6배 철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쇠 프라이팬에서 조리한 김치전과 해물파전은 일반 프라이팬과 비교해 철분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원은 수분이 많고 조리 시간이 길며 산도가 높은 음식일수록 철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시험 재배하던 청경채에 꽃이 피어 벌 대신 그림용 붓으로 인공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ISS의 실험 재배 장치인 배지에서 재배된 청경채에 꽃이 피기 시작해 그림붓으로 인공수분을 진행했으며 높은 씨앗 형성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이번 인공수분 실험에 대해 극미 중력이나 약한 중력 상태에서 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의심 증상이 없어야 대상이 되는데요. 자가격리 대신 2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추가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에서 입국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